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0월 31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점입 가경입니다. 트럼프가 조만간에 중국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뭔가 좀 무역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심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폭락보다는 한 1% 정도 다시 올라오는 기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은 어제부로 중국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푸젠 진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기술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이전 안 하겠다. 이게 우리 미 국내의 기존 사업의 기존 기업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니까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혈안이 된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기술을 가져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되돌아와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면은 무역전쟁에 대해서 속도를 늦출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왜 이 무역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소위 말하면 작년 미국이 중국에게 팔아먹은 게 약 한 1300억 달러, 약 숫자로 얘기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팔아먹은 게 한 5050억 달러 정도. 3780억, 375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중국이 챙겼습니다. 약 400조. 그 때문에 지금 막 정말 전 세계가 지금 다 피를 흘리는 무역전쟁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 또 다음 단계가 있는지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미중 전쟁의 기초 중에 기초의 첫 단계로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통화전쟁, 그 다음 단계가 금융전쟁입니다. 금융전쟁. 역사를 잠깐 한번 볼까요? 1985년 일본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세계의 시장을 자기들이 다 제패할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달러 같은 게 아니고 엔화로 세계 물건을 사고 파는 기축통화를 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이 되고 난 뒤에 미국이 일본에 들어가서 한 얘기가 너들은 다시는 전쟁하면 안 된다. 전쟁 안 하도록 하려기 위해서는 너들은 법도 전쟁 못한다라고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메카스 컨스티튜션입니다. 메카스 장군의 이름을 따라 그때 총사령부의 사령관이니까 점령군 총사령관이죠. 사실은 그 헌법 구조 1항 2항을 보면 전쟁 다시 안 한다.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전력 못 깨운다. 이래 됐어요. 그게 불과 4년 만에 바뀌어집니다. 평화헌법 만든 거는 2년 만에 한국전쟁 때문에 그리고 또 65년 시작된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 1950년에서 65년까지 15년간에 미국이 일본의 군수업자들한테 돈 벌게 해준 게 약 지금 돈으로 600조가 넘습니다. 그 당시 돈 600조, 지금 돈으로 600조가 아니라 그 당시 돈으로 600조입니다. 그 당시 600조 같으면은 일본을 충분히 재건시킬 돈이 됩니다.
일본을 군수국가로 바꿔줬어요. 미국 역사상 단 하루 만에 미국의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적국에 의해서 혹은 적도 아닌 국가라도 어떤 공격에 의해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게 두 번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에 의해서 284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001년 9.11 52년 있다가 2001년 9.11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에 19명의 지하드들 중동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함으로 거의 펄하버 진주만 공격에 비슷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9.11 테러 때문에 미국은 중동 이라크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테러 조직을 없애겠다고 전쟁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수병과 장교들을 2840명이나 죽인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라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 중국의 공산주의, 중공의 공산주의 확산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로 일본을 껴안으면서 미일 동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일본을 소련과 중공의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확산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을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킨 바탕이 됩니다. 1949년에서 75년 사이 미국이 일본에게 전수해준 기술이 2만 5천 가지예요. 그리고 1955년에서 75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일본은 두 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도와주고 보니까 월남전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일본 경제는 너무 좋아지고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허덕이게 됩니다. 이유는 일본 경제를 키워주기 위해서 1달러를 360엔으로 고정시켜줬습니다. 고정환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더 앞질러서 기술,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들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74년부터 미국이, 더구나 74년은 언제입니까? 월남전에 패배하고 미국 경제가 전쟁에 의해 빚더미, 무역에 의해 가지고 빚더미, 1973년 오일 크라이시스 때문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에너지 부족 공황, 정말 45년 이후에 미국이 맞이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이란 이 거대한 나라도 지금까지 오면서 스무드 세일링한 거 아닙니다. 중간중간 고비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73년 4년 큰 고비. 레간 대통령이 위대한 이유는 87년 미국이 그냥 더블 데피시트,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때문에 나라가 통째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뻔한 상황에서 이 나라를 부흥시킨 겁니다. 그래서 레간이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후에 미국이 정말 크게 한번 휘청거린 게 2001년 9.11. 그거는 경제보다도 안 보여서. 경제에서 정말 더 1987년이나 73년보다 더 휘청거린 게 2008년이에요. 2008년 뭡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예요. 이건 뭡니까? 금융전쟁이에요. 금융전쟁. 미국이 금융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없어질 뻔한 거예요. 제가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일본과 미국 사이의 금융전쟁. 일본이 어떻게 잃어버린 20년의 시대로 들었냐? 한마디로 금융전쟁이에요. 그 똑같은 금융전쟁을 지금 중국에게 시작하기 위한 겁니다. 금융전쟁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 지금 무역전쟁이에요.
무역전쟁은 금융전쟁의 격전지, 더 치열한 전투장으로 상대를 몰고 가는 연막작전입니다. 상대는 중국이에요. 이 금융전쟁으로 중국을 몰아붙이기 전에 교두보로 지나가는 다리로 한국을 반드시 거칠 거라는 거죠. 한국에게 거치면서 한국에게 금융전쟁의 공격을 보여주면서 중국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 보내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게, 두 번째이지만 더 큰 의미는 한국에게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너 까불고 자꾸 중국 쪽으로 돌았으면은 가만 안 두겠다. 얼른 눈치채고 우리 쪽에 왔으면은 그래도 국물이라도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금융전쟁을 때릴 겁니다. 저는 2019년 말 2020년 이 본격화는 2022년 왜 시진핑의 제3기 집권쯤 되면은 중국 문제가, 중국 내부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권력 다투면서. 헌법에서는 시진핑이 영구 집권하도록 해놨어요. 그거 고쳤어요. 영구 집권이 어렵다는 거죠. 뭐 민주주의에 대한 분출, 그 다음에 뭐 이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뭐 소득 차이 등등. 경제 구조 등등.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려면은 군사력도 좋고 무역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금융을 오픈해야 돼요. 금융시장을 세계를 향해 열어야 됩니다. 중국 그거 하기 어렵죠. 정치체제가 뭡니까? 금융 여는 순간 정치체제가 휘청거린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자유화하면 어떻게 돼요? 중앙집권체제에 중국의 기업의 75%가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국유기업입니다.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의 국민들의 자산이 아니고 국가자산이에요. 그 금융시장을 열면 그 국가자산으로 공산당을 유지하고, 공산당을 유지하니까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가 가능한데, 그 뿌리가 흔들리면은 시진핑 중국 내에서 도전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도전을 받죠. 돌아가서 일본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85년, 어쨌든 74년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자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일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때까지 1달러 360엔에다가 환율을 고정해놨는데 266엔으로 바꿔라. 바꿔도 일본 경제는 계속 좋아져요. 할 수 없이 85년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그 당시 G5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나라를 앉았어요. 앉아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한 얘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휘청거리고, 이것이 도리어 달러의 위상이 휘청거리고, 이게 전 세계 경제 질서에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돈 잘 벌이는 일본하고 독일, 너들이 각국의 통화의 환율을 올려라. 엔화 절상, 마르크 절상. 효과가 있습니다. 85년 회의를 하고 87년 2년 만에 일본 엔화는 266엔에서 상당 부분 240엔 정도로 떨어지고, 2년 만에 거의 120엔으로 떨어지고, 90년 초반에 들어가는 100엔 이하로까지 떨어집니다. 이 환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망한 게 아니에요. 환율을 조정을 했는데도 일본이 금리를 안 낮추자
그대로 고금리 5%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럼 미국 측에서는 이래가는 해결이 안 나온다. 저금리로 해라. 저금리라는 건 돈 막 풀어라는 거죠. 돈을 팍팍 찍어내가지고 해라. 활성화 시켜라. 돈 쓰게 해라. 돈이 지천에 뭐 길바닥에 가랑잎처럼 돈이 되니까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돈 빌려서 막 저금리로 빌려가. 그 당시 89년 이렇게 될 때에 85년에 니케이 지수가 12,000이었습니다. 근데 89년에 38,915였어요. 흥청망청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만 큽니까?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계속 더 안 좋아집니다. 거기에서 금융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파생상품이라는 걸 만들어가 일본 시장에 가가 풀었더니 돈이 종이처럼 막 가을에 가을잎처럼 막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에게 파생시장 아니라도 증시가 세계 증시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 파생상품이 들어오니까 이건 막 돈 붓기만 하면 무조건 몇 배로 나온다 생각하고 돈 다 때렸습니다. 돈 때렸는 사람들의 심정이 뭐야? 일본의 경제는 계속 더 발전할 것이다. 엄청난 여기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길 거다. 라는 쪽과 일본은 꼭지다. 이 파생상품 이런 걸 들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이 이게 트로이 목마다 인자 내리 꽂을 거다. 이 두 개의 베팅을 하는데 결국 후자 베팅 한 소로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때도 조지 소로스가. 결국 내리 꽂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전 세계에 10개의 10대 은행을 다 갖고 있었어요. 중국 이걸 잘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미국이 처음에 일본에게 무역 가지고 펀치를 먹이더라. 이 통상적자가 안 생기도록 하려고 엔화 절상을 요구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역이, 왜냐하면 일본은 엔화 절상되는데도 버티낸 이유가 원가를 절감하고 버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원가 절감하고 이 상태로 버텨나가면은 기술만 이 기간 동안에 좀 축적하면, 사실 그 사이에 일본도 기술도 축적했습니다. 일본 돈이 얼마나 흥청망청이었으면 80년 초반에 록펠러 재단을 14억 달러에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주운 거죠, 공짜로. 일본이 가진 돈 가지고 미국 전 땅덩어리를 몇 번이나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보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보이. 꼭 1980년, 85년 전으로 미국이 하던 짓이다. 먼저 무역전쟁부터 목을 쪼고. 그리고 이걸 통화전쟁, 금융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중국 눈치채요. 중국은 사실 미국이 통화전쟁, 금융전쟁 시작하는 순간부터 임금이 낮죠. 그리고 자원 원가에 의존해서 낮은 임금과 낮은 자원 원가에 의해서 돈을 벌여 들었던 중국 제조업이 치명타를 입게 되죠. 그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위안화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점점점 약해지면은 중국 압박을 받으면 결국
미국은 처음은 무역전쟁, 그 다음에는 통화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은 중국이 금융개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그걸 모르고 앉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그냥 퇴획 없이 당한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중국도 금융개방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5년부터 중국 자체 내에서도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뭐 처음 들어가 장사할 사업을 열 때는 뭐 2년 동안에 법인세를 하나도 안 내고 또 3년 후에는 법인세 한 반만 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금 던져주고 또 나름대로 과감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정권이 세계 이 정권과의 정권 거래소가 거래액이 세계 3위예요. 그리고 여기에 홍콩과 선전 거래소까지 다 합치면은 거래 총액이 일본을 넘었습니다.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의 정권 거래소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커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 첫째 둘째는 다 중국이에요. 공상은행. 중국이 금융산업을 확장하지 않으면은 세계 경제는 지금 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중국 자체의 제조업 경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신성장 동력 산업 이걸 목표로 해서 제조 2025 중국 제조 2025라는 슬로건을 내고 중국 2025 중국 제조라는 것은 결국 중국이 이런 싼 노동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내수 시장을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바꾸자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 푸젠 진화 같은 기업에다가 이제 미국 기술 혹은 미국 장비 소프트웨어 안 팔겠다. 신성장 산업으로 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금융이에요. 신산업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이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해놨는데 그걸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건 금융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새로운 시장 창출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이 어려우면은 중국은 지금 노동 집약적인 싼 노동에 의한 내수 시장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내수 시장 싼 노동력에 의한 상품을 팔아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너 너무 많이 난가 먹는다. 세금 더 내라. 관세 더 내라 하는 미국 압박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루 빨리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 되고 신성장 산업으로 가려면 금융 정책이 발전이 되고 막대한 지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도록 지금 이 금융전쟁이 일어나면은 금융산업을 통해서 싼 노동력이 아닌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가면은 다른 형태의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커지면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으면 주식시장이 커지고 주식시장이 커진다는 건 자산 증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60%가 국유기업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토지가 국유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국가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가 소유한 활용 가능한 재산이 중국 전체 재산의 7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국가재산이에요. 국가재산. 중국 공산당이 마음대로 쥐고 주무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말하는 부패척결이라는 게 사실 부패척결도 있지만 진짜 목표가 뭐다?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건 누구다? 공산당 간부뿐이에요. 그럼 부패척결이라는 건 자기 권력에 걸린 놈 다 잡아먹겠다는 거야.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절대적인 무기로 지금 부패척결을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국가의 부가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략적으로 중국이랑 국가가 개입해서 금융산업을 육성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죠. 미국 같은 데는 어렵지만. 왜? 공산주의 사회고 의사결정 시스템이 아주 빠르고 뭐 획기적이고 그 다음에 수직적이고 하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그게 가능할지, 에? 가능하죠. 막대한 정부 자산을 이용해가지고 선진기술 빨아들이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내 실물 경제 규모를 크게 키우고 또 시장을 키우고 그 막대한 시장 규모를 활용해가지고 금융시장의 덩치를 키운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뭐 가능성 있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성 있는 것은 중국 자체가 큰 두 가지 이점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 체제, 공산당 일당 체제라는 의사결정 체제. 시진핑 말이 바로 법이니까.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왜 이렇게 말이 자꾸 씹힙니까? 3조 약 1600억 불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2년 동안 GNP예요. 우리 연간 한 1600조 되는데 이게 3400조 정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중국은 믿는 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금융정책을 키우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 딜레마가 있어요. 금융시장의 속도 조절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시장의 성장 속도 문제. 이 두 개가 미스매칭 되면은 둘 다 박살난다는 거죠. 미국의 금융공격 때문에 일본이 바로 잃어버린 20년. 무역전쟁 때문에 아니에요. 더 큰 거는 금융공격이에요. 트로이 목마. 에? 주가 풋옵션이라는 걸 잡아넣어가 파생상품 넣어가지고 확 흔들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진 겁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너무 빠르게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은 그리고 내수시장 키우면은 투기자본이 다 유출됩니다. 그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중국의 리더십에도 박살나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중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3조 2천억 달러 정도의 돈 중에 거의 계산에 따라 어떤 데는 20%라는 얘기한 사람도 있고 60%인데 거의 다 핫마니예요. 이 핫마니라는 게 부동산 기금으로 들어가 있고 주식에 들어있고 환율에 들어가 있고 다 관련되는 거죠. 외환위기가 딱 발발되면은 핫마니에게는 장단점이 있어요. 최고의 장이 서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위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얼마 전 신문에 나왔어요. 중국의 부채가 얼마인지. 이게 상업용 부채를 넘어 다 총 부채를 합치니까 얼마 3경 그냥 일반 부채가 1경 9천조. 이게 딱 중국의 미국의 1년 동안
GNP에 해당됩니다. 근데 상업용 부채까지 다 합치면은 총체적인 부채로 합치면 정부가 생산하는 그 플러스 정부의 연간 생산의 290%까지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업용 부채만도 미국의 2배가 넘는답니다. 세계 1위에요 지금.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엄청난 버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국영기업의 주식인 만큼, 주식시장 자체가 국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환율도 중국이 직접 개입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환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환율 조작국으로 한국하고 중국은 아니다라고 당분간 내보냈지만 이거 언제든지 다 모든 국가가 다 환율 다 조정하고 있어요. 미국이 너들 환율 조작국이다 밀어붙이면은 그 카드만 하나 내면은 뿌리채 휘청거립니다. 나름대로 중국이 금융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했다시피 금융전쟁으로 중국을 뿌리채 흔들어 버릴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은 벌써 2007, 8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오고 있지만 2008년인 미국이 정말 리만 브라더 사태 때문에 크게 휘청거린 것도 있지만 이때 미국이 더 위기를 느꼈던 것은 중국이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위안화를 기축통화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일본이 미국에게 무역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금융전쟁까지를 당하면서 박살난 게 엔화를 기축통화하겠다고 까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중국도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하겠다라는 것을 한 10년만 더 있다 해도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무역전쟁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미국은 이미 칼을 뺐다는 겁니다. 무역전쟁만으로 끝나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으면 중국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패권에 도전할 거다. 지금 이렇게 얻어터지면서도 절대 항복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원하는 건 뭐냐? 중국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 적당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살자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WTO 2001년 WTO 체제의 세계 무역 체제 속에 공산주의 국가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지도 않는 중국을 WTO에 진짜 주변국의 반대도 무릅쓰고 발바닥에 땀을 흘리면서 코트를 날리면서 쫓아다니면서 중국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으로 끌어요 줬어요. 조건이 뭐야? 15년 있다가 너희들이 자유시장 경제 국가의 지위를 얻어라. 하루아침엔 안 되니까. 미국이 지켜봤습니다. 그럴 때는 중국은 얼마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얘기했죠. 약탈적인 경제적 이익을 챙겨가고 중국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5년 지난 끝점이 언제냐? WTO 나오고 난 뒤에, 들어오고 난 뒤에 2016년 12월이에요. 그때 이밸류에이션, 평가하게 돼 있었어요. 중국을 자유시장 경제 지위를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인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참여 국가들이 다 중국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따른 무역 질서를 갖고 장사하는 게 아니다. WTO의 무역 질서를 깨고 있다. 악용하고 있다. 지는 만날 WTO의 다른 시장 경제 국가들과 같은 경제 질서가 아닌 그 기준에 의한 관세가 아닌 제3국 관세로 특별히 중국의 입장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때까지 장사를 해왔는데 야하고 같이 장사 못하겠다. 미국이 납타를 새로 없애고 USMCA라는 것을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 US와 같이 그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 나라들한테 약속한 게 멕시코와 캐나다한테 약속한 게 중국 자유시장
경제 지위를 갖지 않는 나라니까. 너 저런 나라하고 FTA 체결하면 너하고도 너 멕시코, 캐나다, 미국하고 같이 장사 못한다. 꽂은 거예요. 유럽에게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가 너를 WTO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걸 여기 끌어올 때는, 여기 안에 넣어줄 때는, 이 멤버에 넣어줄 때는 보전까지 서주면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자고 시간을 두고,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고 15년 동안 바뀌면서 우리가 협조하고 가자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자유시장 경제의 무역 질서를 흐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필요한 것만 다 빼먹고 악용까지 하고 있다. 내가 네 스스로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미국은 일단 이 뺏는 칼을 그냥 썩은 호박이나 자르고 칼집에 다시 넣지 않는다. 가겠다 나는. 그러니까 무역전쟁 다음, 뭐 지금 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곧 정상회담 곧 만날 일이 있다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전부 거기만 쳐다보고, 아, 이번에는 만나면 해결이 될 거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생각이 아니고 무역전쟁은 오바마 때부터 벌써 시작을 한 겁니다. 왜? 미국의 대전략이니까. 언제까지?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어갈 때까지 똑같은 룰을 지금 북한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비핵화에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쓰고 쇼만 하고 있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트럼프 나아가서는 미국의 대외 전략은 패권은 둘과 나누는 게 아니다. 더구나 공산주의는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도전하면은 끝장을 보겠다.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복수를 할 줄 모르면은 가장 비열한 인간이다. 겁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일본서 유학을 잠깐 할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연속극 보면 너무 재밌어요. 왜? 일본 사람들은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런 모습 안 나오는데 시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시체는 안 보인다는 거야. 죽이는 것도 안 보인대. 근데 한 3시간, 4시간 연속극에도 보면 막 코피 터지고 동네가 시끄럽도록 싸우고 이 장면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되게 섬뜩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잖게 걸어가다가 참다 안 되면 점잖게 걸어가다가 듀얼, 니하고 나하고 둘이 결투하자. 어디 숨어가지고 게릴라전도 아니고 빳빳하게 걸어가다 1, 2, 3 돌아서가 쏘는 거예요. 그냥. 일본은 그냥 날카로운 사시미 칼, 사수라는 게 찌르다는 게, 그게 사시미예요. 사시. 옆구리 뒤에 와가 칼 한 번 딱 찔러 죽여버려요. 우리에게는 그걸 제가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국익을 위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다는 겁니다. 말만 시끄러워요. 우리는 뭐 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면 시끄럽고 깔아놓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아놓고 남북 경협이 어쩌니 뭐 어쩌니 한데, 미국이 말 한마디 하기 꼼짝을 못하는구만. 똑같이 볼 거예요. 우리를 쪼다로 볼 거예요. 쪼다 짓을 하고 있으니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미국의 무역전쟁 반드시 우리에게도 날라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전쟁으로 중국에게 확산시, 그 다음 스텝으로 금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무역전쟁은 금융전쟁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 금융전 중국에게 걸기 전에 한국에 걸 겁니다. 우리 97년 봤죠.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무슨 강제징용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일본이 죽어도 이해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국내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건 틀림없어요. 정치인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저도 정치해봤잖아요.
표 나오는 데는 정신없어. 대통령에게 꼼짝도 안 하던 여당 국회의원들 새만금이 전부 그 지역이 자기 지역구인 인간들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태양광 발전소 기념식에 기념 축사한다는데도 8명이 노를 했어요. 또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이 배상하라는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부 예스 했어요. 잘했다. 뭐 역사적인 어떤 교수는 뭐라고? 뭐 역사적인 새로운 신선한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저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외교적으로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 올 금융위기에 97년과 같이 손 내민다고 일본이 우리를 이쁘다고 도와줄까요? 다 앙금으로 남습니다. 국제문제로 키울 때가 아니에요. 국제문제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식님, 오늘 늦었습니다.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주제를 뭐로 다룰까? 국내 정치 이슈로 다룰까? 아니면 미국이란 나라, 거대한 중국과의 미국이란 거대한 국가 중국과의 전략,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박살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이런 부분을 다시 건드릴까? 역시 제가 교육 목적이라고, 이 방송을 하는 제일 큰 이유가 교육 목적이니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 주제를 선정한다고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거는, 저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가급적 오전에는 이 아이폰으로 전화를 좀 안 하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찍는데 제가는 사진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전화가 들어와서 많이, 이게 제가 방송을 한 오후 1시 2시 돼야 끝나는데 자꾸 중간에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방송 찍는데 사실 많이 방해가 되고 있어요. 중간에 참고해 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그게 저를 돕는 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